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3%로 소폭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불과 올해 연초만 해도 반년 전이죠. 미국 10년 금리가 무려 지금보다도 훨씬 낮은 3.8%였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또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호조 때문에 5%까지 기록했다가 두 달 사이 120pp가 하락했다가 그 변동성도 엄청났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4, 5월 달까지 미국 내에 끈적끈적한 물가와 양호한 경제, 고용 지표들이 일부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면서 여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막 후퇴하면서 그때 5월 초까지 또 4.7%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제 고용 중심의 양호했던 경기 흐름이 조금은 진정되니까 다시 4.3까지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조는 잡혔다라고 보고 있지만 불과 반년 사이에서도 5%에서 3.8까지 왔다가 또 4.7을 갔다가 지금 4.3이거든요. 연말까지 저희는 좀 아래쪽에 룸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일중 변동성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은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중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국채금리 급등할 때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이 좀 악화되기도 하는데 하반기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면 미국 금리가 올라오고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쪽에도 외국인 수급에 악재가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이제 조금씩은 진정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제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내외니까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올해도 이제 수출 경기 회복되면서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가 회복되고 있는데 미국 쪽 통화 정책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가장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액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쪽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한 움직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도 최근에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저희는 그런 기조가 올해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흐름, 아까 금리가 아래쪽에 룸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기조와 함께 외국인 수급에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 이후에 국채금리 급등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이벤트를 향해서 가고 있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 대선에 따른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에서는 올해 한 번밖에 금리 인하 못 해준다라고 점도표가 좀 상향되면서 악재였는데도 그날 5월달 CPI가 FOMC 직전에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현 수준이 4.3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초에 대선 토론 결과가 트럼프가 더 잘했다. 바이든이 너무 말을 못하더라. 하자마자 미국 10년 금리가 4.3에서 4.46까지 한 16bp 이상이 또 솟구치는.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감세 정책을 이어가면서 또 미국의 재정 수지의 악화. 그러다 보면 미국 정부가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채권 시장의 악재가 되겠죠. 그런 쪽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트럼프라고 지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연으로 내야 될 이자 부담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쓰는 최대 세출이 원래 국방비인데 국방비가 한 1조 2천억 달러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이야 세게 재정 정책이든 아니면 관세 같은 걸 높여가지고 정책적 특색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고가는 이미 다 동의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자 부담액들을 좀 컨트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재임을 하고 나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경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 트럼프가 초임일 때도 그때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현실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트럼프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그거는 오히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높은 금리에 이자 수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금리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엔달러 환율 160엔대인데 슈퍼엔저가 이어지면은 이런 환시장 개입을 위해서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매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그 미국 10년 금리가 4.466을 갈 때 BOJ가 또 미국채 매도에 관련된 뭐 일부 외신 뉴스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물량들이 이제 주간 단위로 외국의 공적 기관들이 미국채를 매매하는 데이터가 좀 속보성 있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전체 뭐 일본이 지금 보유한 건 한 2달 딜레이돼서 확인이 되지만 네. 그 속보성 지표상으로는 외국인 공적 기관들의 미국채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22년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긴축을 할 때는 외국 공적 기관들이 한 3조 달러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4, 5천억 달러 이상 매도를 하면서 거기서 일본 중앙은행이 굉장히 강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일본이 미약하긴 하지만 일본도 긴축 정책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서 그리고 또 이 팬데믹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피마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를 담보로 또 미국 정부에 맡기면 그거를 달러 유동성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얘기 드리는 게 22년에 기조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외국인들,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 같은 데서도 미국채 매도와 같은 불가피한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정도의 위기나 강도가 아니다. 그래서 늘어난 미국채 수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국채 수급 여건이 최근 단기간 본 상황에서도 입찰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미국채 다 팔고 나가가지고 불안해질 때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 환율의 방향성들을 점검할 때까지는 그렇게 대놓고 미국채를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채 수급 여건 그렇게 불안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그 상원 청문회 발언, 비둘기파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시장 지표는 좀 차분했던 것 같고요. 7월 FOMC 회의에서도 이런 비둘기 기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파월 의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중론이에요. 너무 그 지금 늦어져서 뭐 경제 둔화의 빌미도 만들지 않겠지만 또 너무 서둘러서 기대를 많이 줘서 또 지금도 뭐 물가 겨우 잡히는 거를 또 흐트리지는 않겠다. 아직 신중론 쪽인데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수준이 미국채 10년 4.3%거든요. 네. 그 기대를 해야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7월 FOMC 다음이 9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달에는 연준 내에서 파월 의장이 직접 손을 들기는 어렵겠지만 그 보팅을 하는 12명의 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될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라는 미국도 소수 의견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 파월 의장이 조금 신중론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 정도 실망이 한 2bp 정도 미국 금리를 올렸는데 네. 저는 연준 내 비둘기파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달에도 이제 우리는 9월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 정도를 그게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 그런 정도는 이번 7월 FOMC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7월 FOMC의 관전 포인트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어쨌든 9월 금리 인하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 분위기는 좀 짙어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몇 회, 얼마나 내릴 것인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프라이싱으로는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한 번, 내년 4번. 그리고 심지어는 2026년까지는 3% 초반대 3.1 중간값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매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인하꼴로 해서 올해 2번, 내년 4번에서 한 150bp 정도를 가시권 내에 좀 연준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보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생각보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고금리에 따른 스트레스들이 일부 취약 부분들이 좀 녹아 들어옵니다. 어저께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제일 도비시했던 부분은 우리는 지금 고물가 말고도 다른 위험 요인들이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물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고물가 외에 살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저신용 기업들의 4조 달러가 넘는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고금리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내년까지 150bp 미국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장기 롱거런으로 아직 3%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장이 매분기 한 번 정도 인하 기대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일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미국 경제가 좋은데 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동안 재정정책에 의해 서포팅됐던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매분기 한 번 정도 인하가 그렇게 앞서간 기대는 아니다. 저희는 내년까지 한 150bp 정도 인하에 플러스 한두 차례 정도 3%대의 연방금리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150bp 이나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어쨌든 4.1%로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얘기도 좀 나오고요. 만약 연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앞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고리인데요. 실업률 4.1 가지고는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균형 실업률을 보면 아직까지도 뭐 4.2, 4.3을 얘기해요. 네. 그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이제 뭐 샵룰 얘기하면서 바닥에서 0.5%포인트 이상 올라오면은 위기가 왔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용지표상으로 위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미국의 카드론 같이 이제 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지금 20%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연체율 같은 경우에 지금 30일 이내 연체율이 9%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08년 금융위기 때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잔하게 이제 대출이라든지 신용 여건 쪽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침체 가능성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물가 외에 위험을 봐야 된다. 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빚을 냈잖아요. 아까 미국의 이자 부담액만 1조 달러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국방비 다음으로 지금 가장 높은 미국 정부도 자기네 이자 부담을 걱정해야 되는데 민간이 쓴 빚에 대한 그 고금리 스트레스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고 아까 내년까지 중립금리 수준 3% 중반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꼭 침체는 아니지만 그 침체를 막기 위한 완화의 그 속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들은 그걸 또 활용해서 또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실물 경제 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잡아가면서 연준이 내년까지 저희는 좀 기조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 신용 여건에 금리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미국 6월 CPI 발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간으로 뭐 금요일 아침에 확인이 될 수 있을 텐데 CPI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난 6월 FOMC 당일날 5월 CPI가 시장에 이제 가장 안정화되는데 그 빌미가 됐고 네. 거기서 중요한 건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미국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리의 모기지로 차입을 했다 보니까 지금 함부로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택 공급이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그건 또다시 주거비가 떨어지는 미국 CPI에서 제일 몸통이 주거비거든요. 그런 저항을 만들어서 이달에도 사실은 미국 물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빠질 거냐.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전체 물가의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서비스 물가에서 그동안 올라간 상승 기여도가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난달에 전월 대비로 22년 이후 매월 자동차 보험료가 월 평균 1.5%씩 올라서 전년 대비 지금 20%가 넘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가장 위험한 요인인데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지금 자동차 보험료의 손해율이 정점을 쳤습니다. 팬데믹 20년, 21년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까?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적었고요. 22년부터 사고가 느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 정점을 쳤지만 앵커님, 사고가 나면은 보험료 바로 인상됩니까? 네. 아니죠. 재계약하고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올해 초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드디어 손해율이 이제 더 이상 사고는 늘지 않을 겁니다. 날만큼 사고는 다 난 거죠. 그 기저효과를 저희는 가장 슈퍼코어의 원인이자 미국의 서비스 물가의 주거비를 빼고 나면 몸통이었던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는 기조가 잡혔다. 저희는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게 될 때 자동차 보험료가 안정화되면서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안정화되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게 되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폭에 대한 기대도 좀 더 확대하는 그거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물가 급등을 주도해왔던 요인 중에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그 7월 금통위 열립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미국에서도 소수 의견 등장 여부를 얘기했는데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더 이미 우리나라 연초부터 3개월 이후에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나타내는 금통위원이 한 분이 계셨고요. 네. 그분이 지금 현재 오늘도 아침에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지난 5월에 좀 조업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안 좋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8만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전년 대비 10만을 못 미쳐서 9만 명대. 이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사실은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고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부동산 PF 구조 중 부동산 가격도 요즘에 좀 반등하면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이 많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지금 전년 대비로 이제 우리나라 2% 중반이 안 되는 수준 내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소수 의견의 등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좀 빠르면 우리나라 8월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하고 계신데 앞서 얘기했던 마지막 라스트 마일에서 조금 확인하는 것까지 보고 가면 미국이 그리고 9월이 유력하잖아요. 미국이 안 한다고 우리가 꼭 먼저 못 한다. 그게 금과 옥조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편하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10월로 보고 있는데 이달은 이제 인하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금통위원회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 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 소수 의견 등장에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뭐 시장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하 뭐 8월, 10월 뭐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편한 상황이 10월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인하 타이밍은 이번 달 소수 의견이 나오면 지금 이미 국고 3년 금리가 3.1%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3.5인데 거기에 40bp가 났다는 건 한 번 아니 두 번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기대를 채권 시장이 선반영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내년까지 좀 더 시계를 넓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금리의 폭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8월에 못한다고 해서 시장이 실망하고 엄청 금리가 오를 거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기조는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b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기대를 잡았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신규 주담대 금리들이 대략 3% 후반대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대출 금리하고의 괴리차를 놓고 생각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대략 2.75까지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정도의 룸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 지금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거 채권 매력도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채권 비싼 거 아니야? 저희는 추가적인 룸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미국은 사실 내년까지 150bp인데 우리 한 그 절반 수준 75bp 정도 낮추는 게 그렇게 무리한 완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채권 시장 및 금융 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2.75%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S&P 500이 올해 뭐 36차례나 최고치 찍었는데 앞으로 뭐 전망은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좀 전망 엇갈리는 것 같고요. 네.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유동성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면 이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 완화는 위험자산에 분명히 좋은 재료라고 아까 저도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리 선반영해서 땡겨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썼던 이 부채에 대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전까지 유동성 기대까지 해서 대선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미국 대선 전까지는 업사이드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부터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당분간은 좀 진행되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대략 한 100bp 이상은 완화를 시켜주는 정도의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간 조정 좀 거치고 나면 다시 내년 하반기까지 또 추가 완화 기대를 살펴가면서 계속 좀 위험 선호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대선 금리 인하 타이밍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그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단기적인 위험 관리 모드를 조금 하다가 그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증거들을 담보로 해서 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100bp 인하까지도 볼 때 위험 선호 현상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